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하고 제주도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희 기자,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는데 현재 느껴지는 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2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패딩을 입어도 추위가 옷깃을 파고들 정도입니다. 시민들도 목도리와 장갑으로 무장을 할 채 출근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춘천 영하 15도, 부산 영하 6도, 광주 영하 5도 등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를 더 낮추고 있는데요. 전남과 제주엔 강풍경보, 경기와 부산 등 전국 대부분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일부 지역엔 눈도 내렸는데요.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전남 장성엔 4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이번 한파는 북서쪽에서 내려온 영하 35도의 찬 공기 때문인데요. 낮 최고 기온도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한파가 예보된 만큼 서울시는 오전 9시부터 올겨울 첫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턴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오를 걸로 전망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이광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보 유출자가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는 3,300만 건이지만 실제로 조정한 고객 정보는 3,000개 수준이고 외부 전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며 즉각 항의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 휴일에 긴급 소집한 쿠팡 대책 장관회의가 열리기 불과 20여 분 전, 쿠팡은 예고 없이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쿠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유출자가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는 3,300만 건이지만 실제 저장된 정보는 0.0091% 수준인 3,000개라는 겁니다. 여기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2,600여 개가 포함됐지만 당초 알려진 개인 통관 고유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출 정보가 외부로 전송된 정황 없이 모두 삭제됐고 전직 직원이 증거 은폐를 위해 버린 노트북을 잠수부를 동원해 회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걸로 조사도 하고 검증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진위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지난 21일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이미 제출받아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아직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호텔 숙박권을 포함한 공항 편의 제공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번에는 가족의 특혜 진료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전직 보좌관들이 공익 제보자 행사를 한다면서 이들이 나눈 대화방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양측의 갈등이 폭로전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김병기 의원실 소속 보좌관과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사모가 진료를 받을 예정인데 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자 병원 측은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엔 김 원내대표 아들의 빠른 진료를 요청하는 문자에 긍정적 답변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의 가족들이 지역구에 있는 병원에서 수차례 진료 특혜를 받은 정황이라는 입장인데 김 원내대표는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며 특혜나 의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2박에 160만 원 상당의 제주도 한 호텔 최고급 객실을 무상 이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실제 비용은 약 70만 원 상당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즉시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거듭된 의혹 제기에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며 의혹 제보자인 전직 보좌진들이 지난해 나눈 사적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비밀 대화방에서 12.3 비상계엄을 희화화하고 가족을 비방했다며 악의적 제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화방 내용을 공개하며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고 했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전직 보좌진 측은 당사자 동의 없이 취득한 대화로 중대범죄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 소재 교회와 수녀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인천 계양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남준 대변인도 동행했는데 당장 야당에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교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예배를 올립니다. 교인들과 점심 식사도 함께한 이 대통령은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함께한 예수의 삶이 성탄의 의미란 메시지를 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측근으로 있던 김남준 대변인도 함께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내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인천 계양을 출마가 유력합니다. 다시 또 한 명의 대변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의 대변인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 대변인실은 여전히 좀 유동적인 체계이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SNS에서 공개 칭찬한 일 등을 거론하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보단 내 사람 챙기기에 열중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에서 벌어지는 선거를 앞두고 대변인을 앞세워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선 것은 권력을 동원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입니다. 김 대변인은 휴일 당번으로 동행한 걸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이해 못할 논리를 크리스마스에 보게 돼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해드린 대로 쿠팡이 어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졌던 그 유출 사태 내용과는 차이가 좀 컸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내용이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낳았었고 또 국민들께서 내 정보 유출되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3,000명밖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이없는 얘기고요.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이게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조용히 조사 결과,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근데 비유하자면 아침에 좀 그렇습니다만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 사건 피의자가 자기가 조사했다면서 그 사망자는 자기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세요? 예, 그럼요. 예, 비유하는 얘기인데 그냥 이게 쿠팡도 지금 수사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유출한 전 직원 같은 경우도 좀 수사 대상인데 두 사람이 미리 만나가지고 공범끼리 예를 들자면 만나서 우리 이렇게 말 맞추자 한 거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3,300만 개의 계정에 접근했는데 3,000개밖에 다운로드를 안 했다? 그럼 뭐하러 그런 짓을 했나? 중국 전 직원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뭔가 했으면 금전적 이득이든 뭔가 이제 전 직장에 대한 보복이든 뭔가 동기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걸 다 접근했는데 다 다운로드 안 받고 일부 그것도 0.1%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런 것만 했다? 이해가 안 가는 발표고요. 도대체 이런 행태 자체가 이건 우리 정부를 우리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건가요? 스스로 조사를 해서 발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짚어주셨는데 이 3,000개만 유출됐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쿠팡이 용의자를 직접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쿠팡도 수사 대상이고 용의자도 수사 대상인데
수사 대상끼리 지금 만났다는 거거든요.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문제가 됐을 때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죠. 해당 직원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국민들께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발표하는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자신들이 사건을 은폐했었잖아요. 그리고 몇 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탈취된 정보가 3,300만 건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직원이 3천만 개의 정보에 접근은 했지만 저장은 3천 개밖에 안 했다.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장을 3천 개만 했는지 더 많이 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수사 대상인 기업과 수사 대상자가 말을 맞추고 또 엄청나게 전문가 집단인 거잖아요. 이 집단들이 증거를 진술에 맞춰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이제 수사 대상자가 중국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대상자가 정말로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할지 여부도 불투명하고요. 진술서도 서로 간에 수사 대상으로서 수사를 피하고 또 기업으로서는 조사를 피하면서 말 맞추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쿠팡은 관련자가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병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렇게 신속하게 본인들이 먼저 기습 발표한 건 지금 쿠팡을 탈퇴하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탈팡족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 감소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신뢰 회복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신뢰가 회복되기는커녕 의심이 좀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사태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시사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앞으로는 이런 거 위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들 다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탄절인 어제였습니다. 쿠팡 사태 논의를 위한 긴급 장관회의가 소집이 됐었거든요. 이 회의에 앞서서 쿠팡이 기습적으로 발표를 한 거였는데 이 회의에 뭐 외교 라인까지 참석을 시켜서 관련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뭐 강력한 대응하는 건 필요하죠. 우리 정부가 정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우고 강력 최대한의 그 법적인 허용 한도에서 최대한의 제재를 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하는 건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련된 정부 부처가 참석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외교 문제가 아직 완전히 불거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외교 문제처럼 대응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밑에서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비하는 뭐 그런 건 필요한데 이렇게 범정부 대책을 하는 그런 세우는 과정에서 뭐 외교부 라인까지 참여시키는 것은 어떨까 조금 그런 생각 듭니다. 미국이 지금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죠. 미국에서 쿠팡이 대응을 하면서 미국 기업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뭐 맞는 얘기고 뉴욕 증시 상승했으니까 미국 기업인 우리를 한국에서 이렇게 핍박합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좀 대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뭐 정확하게 뭐 필요하다면 외교연합을 통해서 이 문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지 통상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건 분명한 얘기이고요. 쿠팡은 사실 지금 뭐 미국에서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공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고 그에 대한 제재는 엄청납니다. 그에 손해배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쿠팡에 대해서도 미국 증시에 미국 정부에서도 분명한 미국 법에 따라 제재를 하는 그런 걸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외교적인 그런 문제를 앞서서 제기하는 것 그건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대응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쿠팡이 미국 회사라는 점, 이런 외교 라인까지 회의에 참석을 시켰다는 점을 보면 정부의 어떤 고민의 지점이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만 뭐 지금 영업 정지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 법적으로 영업 정지까지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라인에서 보면 그리고 또 영업 정지 시킨다면
그걸 이용하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사실 동시에 소비자인데 예. 그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불리의 또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영업을 하는 게 뭐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대한의 금전적 제재를 하는 것이 가장 따가운 제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하는 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 쿠팡 감싸기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일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했던 게 쿠팡이 한 6년간 160억 정도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로비스트들에게. 예. 8명이었다가 지금은 또 32명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로비스트라든가 로비 자금이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정재계에 굉장한 인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만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압력을 좀 넣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90%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한국 기업으로서 수익은 한국에서 얻어가면서 미국 기업으로서의 어떤 제재는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쿠팡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예. 그만큼 쿠팡이 소탐 대실하면 안 됩니다. 뭐 미국을 자극해서 한국을 압박한다라고 해서 한국 소비자들이 이 쿠팡을 외면해버리면 쿠팡은 망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고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저 미국 기업이에요. 저 국회 출석 안 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예. 큰 코를 다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불성실 신고, 공시 위반으로 또 엄청나게 미국 주주들에게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쿠팡의 겸손한 자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탐 대실할 것이다라는 우려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3,000명 뿐이다 직접적인 정보 유출. 이런 발표 내용을 담은 쿠팡의 기습 발표까지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7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첫 구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엽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뒤 추가 기소한 사건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처 처장 박종준, 차장 김성훈 등에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급히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선 내란 특검의 구형 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할 때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환 혐의 등 7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구형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 기한에라는 조항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거법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제가 되는 그 재판의 그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기존대로 내달 16일 해당 혐의에 대한 첫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은 전 시장과 성남시 등이 공익신고자에게 총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11월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을 겨냥해 전 비서관 이모 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은 전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 묵시적으로 행해져온 악습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듬해 경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당시 성남시는 이 씨 경력에서 대외 협력 업무를 삭제했고 공보비서관은 이 씨가 폭언, 갑질, 사찰 등을 했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을 인정해 은 전 시장 등이 총 5천만 원을 이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은 전 시장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현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 공익신고자 이모 씨인데 왜 은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의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원인입니다. 예. 이 공익신고자는 은수미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은수미 시장의 비리를 공익신고했거든요. 그러자 그 성남시의 공보비서관은 이 공익신고자가 재직 시절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그리고 업무가 원래 민원 상담과 경호인데 사찰과 녹취를 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 인사 담당자는 이 공익신고자를 겨냥해서 최근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에 업무가 채용 당시 업무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서 이걸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밝힙니다. 그리고 이 공익신고자의 경력증명서에는 그동안 담당했던 대외 협력 업무는 빠지고 경호, 민원 상담 이런 것만 기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가 성남시, 은수미 전 시장 그리고 그 인사 담당자 등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1, 2, 3심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 국회의원이 그 전직 보좌진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참고가 될 만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 손해배상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만큼 이제 은수미 전 시장 등의 책임이 크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법적인 책임으로서 위자료가 산정일 됨에 있어서는 법원이 그런 직권 재량의 영역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겠고요. 가해자가 가한 피해의 정도라든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그 정도 그리고 가해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반복적이었는지 그 횟수라든가 정도 그 심각성 그리고 전파의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처럼 총액이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산정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은수미 전 시장과 가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자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끼쳤다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된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그 전파 가능성도 아마 심각하게 본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파가 되었다는 점, 불특정 다수가 이를 공유하게 되었다는 점도 아마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한 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은수미 전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대상이었잖아요. 사면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은수미 전 시장은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요. 사면 당시에도 뇌물사범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전 시장은 재작년 9월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였는데 당시 인정된
범죄 사실을 보면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장 재직 중에 그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2018년 10월에 당시 자신을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나에게 수사 기밀을 알려주고 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납품계약 체결 그리고 경찰관들의 지인들에 대한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또 자신의 그 정책 보좌관으로부터도 현금 400만 원과 67만 원 상당의 와인을 뇌물로 받은 혐의 이런 것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면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지만 아시다시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에 사적 문구가 삽입돼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연인 간의 대우로 추정되는 문구가 삽입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 그래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충북도 차원에서 도지사의 직인까지 찍혀 있는 공문서가 도내에 있는 11개 시군에 배포된 사정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기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이러한 글들이 올라왔어요. 뭐 공문서 대참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들이 쭉 올라왔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충북도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나와 있듯이 굉장히 사적인 내용입니다. 부침 문서가 있고요. 부침 끝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쪽에 6줄 가량이 되는 사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연인들 간의 문구가 적혀 있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받아보신 분들은 또 얼마나 당혹스러우셨을지 또 짐작이 뭐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참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뭐 오빠로 시작해서 많이 힘든 애로 끝나는 뭐 6줄짜리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공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단 충청북도 해명은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을 작성한 공무원이 개인 메신저에 특정한 내용을 보내기 위해서 복사해둔 내용이 공문서에 우연하게 이제 붙여넣기가 되었는데 이 공무원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MS 워드였고 그 화면상에서는 하얀색 글씨였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결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문을 받은 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으로 열어봤더니 글씨가 검은색으로 나타나서 이 내용이 보였다는 것이죠. 일종의 해프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충청북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로 홀릴 차세대 트롯 여제가 탄생합니다. 지난주 첫 방을 한 미스트롯4가 목요일 방송된 전 채널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며 여전한 인기를 차지했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도 화제성과 감동을 준 무대들이 펼쳐졌는데요.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기자로 활동하며 숨겨져 있던 노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한 배우 이엘리아와 직접 베이스를 연주하며 멋진 노래를 선보인 장혜리 무대 먼저 보겠습니다.
김미아 씨 얘기 먼저 해보면 배우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연기보다 음악을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그 공중파 어린이 합창단 출신일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성악도 배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데뷔를 드라마로 데뷔를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뮤지컬 영웅에서 앙상블로 2012년에 데뷔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에 굉장히 열정이 있었는데 성대 결절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서 그 중간중간에 각종 방송에서 조금 실력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한다는 이야기에 어느 정도 실력일까 했는데 과연 정말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요. 그 음색과 그 모습들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장혜리는 현역부잖아요. 걸그룹 걸스데이의 원년 멤버였다고 하고 베이스 연주 실력까지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윤신혜 씨의 곡을 선곡을 했는데요. 그 걸스데이 하면은 이제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베이스 기타 원래 자신의 또 장기를 가져와서 그 가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약간 미스트롯의 좀 영역을 확장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재원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전에 장혜리 씨의 모습을 많이 본 사람들도 이 새로운 자기 자신의 정말 장기와 장기를 합치니까 이런 더 좋은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스트롯 벌써 2회째인데 아직까지. 근데 화제되는 인물들이 정말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랑하는 딸을 위해 무대에 섰다는 오비부 김금희 씨와 왕년의 무대를 휘어잡았던 왕년부 유미 씨의 무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정주고 떠나시는 이 나를 두고 어디 가나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구구말리 떨어지고 왜 못 가도 왜 못 가도 힘을 살펴 주소서. 네, 뭐 들으신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를 대지 않았는데 정말 엄청난 성량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오비부의 활약에 굉장히 눈부셨습니다. 김금희 씨.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수 허찬미 씨의 어머니였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현역부 X로 출연한 허찬미 씨 역시 뭐 오라트를 받았는데 모녀가 다 오라트를 받은 거예요? 모녀가 오라트를 받은 미스트롯 최초의 기록이고요. 그 미스트롯 4가 이렇게 나이 제한을 없애면서 이런 모습이 또 연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 김금희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80년대에 그런 가수로 또 활동한 경력이 있고요. 역시 모녀 DNA는 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지 어제 시청률 14%라는 정말 껑충 뛰어서 사람들이 사실 1회에 모든 실력파들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는데 2회에 가니까 더 놀라운 실력파들이 계속 나오고 유미 씨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라는 그 히트곡으로 그 자신의 소개곡이 나왔는데 이미 하트가 눌러질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무대였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무대였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로 유명한 유미 역시 뭐 별일을 열창하면서 굉장히 좋은 무대 선보여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에는 마이크를 떼고 불렀었는데도 정말 이런 포효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제 붐 씨가 말씀을 하셨는데 미스트롯 4가 죽을 사자를 떼서
그런 이 목숨을 걸고 나왔다, 정말 운명을 걸고 나왔다라는 것과 있고 또 세상을 홀리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우가 이렇게 홀리는 그런 CG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유미 씨가 그런 목소리로 세상을 정말 홀리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는요. 허스키한 점이 매력적인 저구가 왕년부로 출격한 무대가 공개가 됐는데 아직 주목해야 될 무대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정말 숨죽이면서 보다가 이런 게 또 끝났거든요. 아직 현역 비부가 아직 나오질 않았고 그리고 타 장르고 일부 또 실력파들이 아직 덜 공개가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있다고라는 또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네, 회가 갈수록 이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지난 첫방에서 화제가 된 길려원과 홍성윤의 조회수나 음원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길려원 씨는 AI 미모로 정말 주목을 받았는데 실력파 또 가수였기도 하죠. 그 간호학과 학생인데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아서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이렇게 좀 좋은 실력을 받았고요. 그래서 100만 조회수가 넘어서 벌써부터 예비 스타로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윤 씨도 워낙 그 가야금 병창인데도 그런 트로트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능과 장기를 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런 오디션 무대에서 또 트로트가 성인 가요 그리고 또 우리의 전통 가요를 또 어떤 식으로 재해석하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미스트롯4 많은 기대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신규 예능 금타는 금요일이 첫 방을 예정해 두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전이 4년째 이어진 가운데 양국은 크리스마스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기원해야 할 성탄 메시지는 서로를 겨냥한 날선 비난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국민 성탄 메시지에서 염원하는 듯한 표현을 썼습니다. Сьогодні мрія у всіх нас одна. І бажання ми загадуємо одне на всіх. Щоб він сконав. 전날까지 이어진 러시아의 대규모 폭격에 대한 분노가 반영된 발언으로 영국 언론은 젤렌스키가 과거에도 푸틴의 사망이 전쟁의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Зеленского некультурно, озлобленно, похож на малоадекватного человека. 전쟁통의 네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게 된 우크라이나는 올해도 우울한 성탄을 보냈습니다. Крайнє Різдво в мене було це ще в 21-му році, а це вже, виходить, третє Різдво буде, яке ми на фронті зустрічаємо. 직전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크리스마스 당일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반격하며 응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과 종전안에 대한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태국의 한 학교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축하 파티의 한 장면입니다.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이 정말 다양했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크리스마스 의상을 차려입은 코끼리가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미얀마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트레이더들이 크리스마스 옷으로 갈아입고 주식 거래를 했는데요. 얼마 전 총격 사건이 났던 호주 반다이 비치를 찾은 관광객들은 해변을 바라보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네, 지구촌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크리스마스도 궁금하네요. 네, 러시아의 휴전 거부로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아이들의 표정만은 해맑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참가한 어린이들입니다. 전통 도넛을 먹으며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벌였는데요.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는 수도 키이우 지하철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작은 공연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내년에는 우크라이나에도 평화로운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성탄절인 어제 강한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오늘은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텐데요.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1.8도,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여주시 삼봉면은 영하 14.7도, 철원군 임남면은 영하 22.3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영도 안팎으로 종일 추울 텐데요. 낮 최고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전주와 대구, 영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에는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서해안에 많게는 5cm, 제주 산지에는 10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안을 중심으로 매서운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물러가겠고요. 주말 동안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